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5일 일요일 밤 11시 54분입니다. 지난주에도 일요일 밤 이 시간대쯤 녹화를 했던 것 같은데 또 이러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계속 일요일날 할 생각은 아니고요. 이제 좀 시장이 좀 차분해지고 별일 없으면 월요일 아침에 정상적으로 할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번 주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슈들이 많고, 그래서 이 이슈들을 월요일 날에 급하게 분석하려고 하면 또 빼먹는 게 있을 거 같고 못하는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일요일 날 밤 늦었지만 좀 차분하게 녹화해놓고 좀 자세히 다뤄놓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리는 이 영상이 월요일 날 아침 영상을 대체할 겁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는 영상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좀 하나하나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그 고용지표 먼저 봐야 되겠죠. 금요일날 미국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는데 이 급락의 원인은 고용지표였습니다. 일단 표면적인 거는요. 좀 보겠습니다. 고용지표 논팜 페이롤스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가 55만이었는데 21만 나왔으니까 반토막 넘게 나왔습니다. 이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편으로 이제 같은 시간에 실업률도 발표가 됐는데 실업률은 또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실업률은 오히려 개선이 됐습니다. 근데 일단은 주식시장 반응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이게 훨씬 시장에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게 더 훨씬 중요한 지표인 것 같아요. 실업률보다도요. 아무튼 그래서 시장은 이제 인플레 우려 요런 게 아니고 경기 둔화와 인플레 우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전환될 가능성도 조금 생긴 거죠. 그리고 아무튼 어젯밤 같은 경우는 좀 제 생각엔 약간 금요일날 밤 이 이슈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기념비적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게, 예전에는 어땠어요? 예전에 2020년 21년 초반에는 악재가 나와도 오르고 호재가 나와도 오르고 뭐 무조건 다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 지금은 이제 드디어 지금에서야 악재가 나오니까 주식시장이 악재의 그 하락으로 반응을 한다라는 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예전에는 재료가 안 좋게 나오면 경기 둔화된다 이러면 유동성 기대감 이러면서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다? 유동성 기대감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다. 시장이 옛날에 비해서 좀 많이 좀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지표 발표 당시에 주식시장 반응을 좀 살펴보면 이랬어요. 미국 주식시장 대충 이 자리인데 S&P 30분 봉입니다. 요 옆에는 나스닥 30분 봉이고요. 대충 이 자리에서 지표들이 발표가 된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 지표가 발표 땡 되자마자는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악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도 작년처럼 또 갈라나? 이것도 유동성 파티한답시고 또 오르는구나 이러고 나서 빨리 자야지 싶었는데, 어쨌든 단기 하락 추세였지 않습니까? 미국 주식시장 단기 하락 추세 중에 갭하락, 이런 갭상승이 확실히 오히려 독이 되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들, 갭상승하더니 오히려 얻어맞았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뭐 또 다시 하락을 했다. 다만 이제 S&P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저항은 붕괴시켰고, 중요한 지지선은 붕괴시켰고요. 4,540. 근데 뭐 살짝 붕괴니까 일단은 큰 의미는 두지 않을 거고요. 일단 어쨌든 하락 추세는 계속 지속된다. 단기 하락 추세 지속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다만 이제 S&P 같은 경우는 4,500 부근에서 약한 뭔가 하방 경직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좀 잘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의 하방 경직성이 지금 크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뭔가 있어요. 61선 지지선일까요? 61선이 지지선으로 활동하고 있어 그런 걸까요? 아무튼 S&P와 나스닥은 모양이 좀 달라요. S&P는 3거래일 동안 4,500 부근에서 일단 버티기 시작했고, 나스닥은 그런 거 없습니다. 나스닥은 그냥 단기 하락 추세 잘 가고 있다.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숏을 보는 입장에서 S&P가 걱정이 되냐? 뭐 딱히 그렇지는 않아요. 일단 조금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젯밤 미국의 하락이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건 전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빅스가 중요한 자리를 돌파한 착했기 때문에 의미 있다고 보는 건데, 빅스가 보시다시피 29가 올해의 박스권 상단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걸 돌파한 착했어요. 그래서 30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돌파한 착했으니까 뭐예요? 추가 상승 가능성 열렸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요. 변동성이 근데 30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올라간다라고 보면 지수 급등이 나올 리는 없을 거예요. 이 위에서부터 변동성 지수가 오르는 건 급등은 없고 이제 무조건 급락으로 연결이 될 텐데, 하여튼 그죠? 어젯밤에 이 29가 이제 저항이 아니고 지지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레벨로 올라온 겁니다. 이제 계속 급락이 좀 더 이어질 수도 있어요. 참고로 40 부근이 어떤 또 하나의 또 저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는 일단 여기 부근까지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거는 어떤 박스 단위로 움직인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 안착했으면 다음번에 40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일단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요 점은 참고만 하시고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S&P가 지금 보시면 4,500 부근에서 어떤 하방 경직성을 보이지만 그다지 우려는 하지 않는다고요. 숏 보는 입장에서요. 그래서 아무튼 이 4,500짜리가 만약에 이제 지금은 버티고 있는데 이 자리가 붕괴되면은 S&P는 또 급락 혹은 폭락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까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받고, 나스닥 변동성 지수는 뭐 굳이 안 봐도 되는데 하여튼 그래요. 얘도 이제 어제 중요한 자리를 돌파 안착했어요. 올해 박스권 상단을 돌파 안착했으니까 얘도 레벨업이 가능합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빅스니까 빅스만 볼게요. 얘는 뭐 그냥 참고만 하고요. 자, 어제 이제 금리 시장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단기물 금리는 2년물 금리인데요. 미국 2년물 국채 금리인데 4% 하락했습니다. 4% 하락했다는 게 요 이야기입니다. 요 이야기 4% 하락했고요. 이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7% 하락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어제 뭐 일단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 그죠? 어제 이 쇼크가 나왔잖아요.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긴축은 계속 된다라는 쪽으로 일단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저걸 보니까요. 뭐 물론 하락했으니까, 물론 하락을 했으니까, 야, 금리가 하락했는데 금리가 하락했으니까 긴축 이야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튼 2년물 금리하고 10년물 금리 뭐가 더 강하게 움직였냐라는 부분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튼 이 지표들이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긴축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는다, 인플레 우려 이런 거는 좀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좀 시장이 반응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금리 자체는 떨어졌죠, 그죠? 금리 자체는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근데 아무튼 이게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예전에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인플레 우려 때문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야, 근데 지금은 금리 내려오니까 인플레 우려 없어졌어 라고 보긴 제 생각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움직이는 거하고 이 자리에서 움직이는 거, 지금 이 시장을 움직이는 이 근본적인 이유 자체가 좀 달라지긴 했거든요. 이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 우려, 투자 분위기 좋은 상황에서 인플레 우려가 금리를 끌어올렸던 거고, 그래서 채권시장 투자자들도 여기에 발맞춰서 움직였던 거고,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주식시장도 분위기 좀 더러워졌으니까 뭐냐면은 이제는 이제 인플레고 뭐시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채권 투자자들도 안전자산 온이냐 안전자산 오프냐, 이제 요게 이제 어떤 핵심 이슈로 떠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금리가 떨어지는 게 뭐예요? 결과적으로 누가 채권을 사니까 그런 거잖아요. 채권 안전자산이잖아요. 안전자산 사니까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다. 그리고 예전에 이런 구간에서 어땠어요? 이렇게 금리 올라간다, 인플레 우려 난다, 그러면 나스닥이 오히려 하락했잖아요. 금리 오를 때 나스닥 안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금리 떨어져도 나스닥 하락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어쨌든 뭐 이 채권 시장 플레이어들은 최소한 인플레 우려 이런 게 지금 베팅의 포인트가 아니고 안전자산 온오프 요런 관점에서 지금 채권 시장 채권 시장 투자자들은 이 안전자산 온오프 요 관점에서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일단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죠?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건 단기금리가 더 많이 단기금리가 더 적게 빠졌습니다. 10년물 장기금리가 더 많이 빠지고요. 이런 점은 어쨌든 긴축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요. 이 관련된 이야기 좀 연속해서 하자면 이런 거죠. 또 이 주말 동안에 이게 금요일날 한 얘기인지 주말에 한 얘기인지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옐런이 인플레 일시적이란 견해를 철회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런 걸로 봐서 일단 그래요. 이런 걸로 봐서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서 이제 미국 금융시장에서 이제 진짜 화두는 이제 인플레가 된 거죠. 인플레. 모두가 이제 인플레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생각을 이제 그래서 인플레, 긴축 이런 게 긴축이 이제 대세가 된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어땠어요? 예전에는 경제 지표가 안 좋으면은 긴축 못 하는 거 아니야라고 우려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와도 고용 시장 회복이 느려도 야, 인플레가 더 중요해, 이런 쪽으로 좀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더라고요. 옐런도 이런 얘기 했으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 미국 금융시장 3대장이 전부 다 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제가 써놨죠. 옐런이 인플레 견해 변경해서 드디어 바이든과 파월과 옐런 모두 일치된 인플레가 중요하다라는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오늘 텔레그램에 누가 메시지 보낸 걸 보니까 이런 재밌는 자료도 있긴 하더라고요.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든이 이제 여기는 짜글짜글한 게 바이든 지지율이라는데 이건 인플레이션이고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질수록 바이든 지지율은 떨어지더라 라는 거. 그래서 뭐 바이든도 인플레를 잡기 원한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여기에 더해서 얼마 전에 뭐예요, 바이든이 파월을 연임 결정해 줬잖아요. 연임 결정해 주고 나서 파월의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었죠, 말이. 그러니까 제 생각엔 아무튼 바이든도 인플레를 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데이터만 갖고 바이든이 무조건 인플레를 우려한다라고 할 수는 그렇게 주장하는 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데이터는 아무튼 좀 너무 강하게 보면 안 돼요.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이럴 수 있는데 다른 이슈 때문에 바이든 지지율이 떨어진 걸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인플레하고 비교해놓으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꼭 인플레 때문에 바이든 지지율이 떨어졌다라고 이걸로 강하게 주장하긴 좀 어려운 데이터일 수 있어요. 이런 건 그래서 가볍게 참고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여튼 뭐 데이터 어떻게 해석하냐에 관련된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중요한 건 이거란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이든이고 파월이고 옐런이고 이제는 인플레를 잡자, 긴축하자, 요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어떤 변화라는 거, 요거 말씀드리고 싶었네요. 그래서 요 말씀을 드렸고, 다음번에 볼 이슈는 써놨죠. 헝다 이슈. 헝다 이슈가 또 다시 나온 것 같습니다. 재점화라는 표현을 제가 써놨는데, 솔직히 지금까지는 좀 지금까지 좀 조용했었잖아요, 헝다 이슈가. 그랬는데 갑자기 이 미국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고용지표 안 좋게 나오고 비트코인이 급락하고 있는 이번 주 주말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다는 건 어쨌든 좀 심상치는 않은 것 같아요. 괜히 이런 때에 이런 뉴스를 내보내지는 않을 거라는 것 같고, 하여튼간 자꾸 저도 밤 늦어지니까 말이 좀 꼬이는데요. 하여튼 이 헝다 이슈가 조용했다가 다시 재점화됐다라고 일단은 제가 써놨는데, 이런 뉴스들이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파이낸셜 뉴스에서 나온 제목이 이건데, 이게 좀 그나마 가장 정리가 잘 돼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요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헝다가 망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헝다는 어차피 뭐 맛 간 기업이라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는데, 헝다 이슈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되는 건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입니다. 헝다가 사실상 이제 첫 달러채 상환 불가 공시를 냈다라고 하는데, 디폴트예요, 디폴트. 그다음 중요한 건 달러채 상환 불가 공시라는 건데, 달러채라면은 이거 뭐겠어요?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이 대외적으로 이게 좀 영향을 미치는 이슈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달러채를 상환 불가라고 한다면은 이 헝다그룹 이슈 같은 경우는 다른 데로 전이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주말에 나오는 이 뉴스는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평상시에는 뭐 중국 내부에서 회사 하나 망하는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무튼 달러 채권이 이제 망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건 좀 사건의 다른 어떤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떤 분위기 전환? 뭐 요런 식으로 해석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중국 금융당국은 당연히 개별 사건이라면서 전이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전이될 가능성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실제로 뭐 그래서 자자오엔가 뭐 이런 회사도 연쇄적으로 뭐 디폴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좀 중요한 뉴스일 것 같다라는 거, 요까지 이 정도 뉴스를 보면 될 것 같고, 또 이슈 하나 더 있었죠. 찰리 먼거가 뭐라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주말 동안에 좀 급락을 하긴 했습니다. 솔직히 뭐 찰리 먼거 때문이 아니고 그냥 이제 죽을 때가 좀 되긴 됐었긴 했는데요. 하여튼 주말 동안에 비트코인이 뭐 급락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제 생각에 일시적인 어떤 툼에 비슷한 흐름이 일단 좀 나오긴 나와서,
솔직히 일단 뭐 추가적인 급락, 아래 꼬리가 이렇게 긴데 추가적인 급락이 좀 일단 잠잠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정도는 좀 들긴 드는데요. 하여튼 이런 점도 분명히 투자 심리를 안 좋게 하는 면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악재도 좀 나오긴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뭐 전쟁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요. 이런 뉴스들 나오고 있죠. 아무튼 이게 영향을 미칠 건 뭘까요? 달러 강세 정도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무래도 뭐 유럽하고 뭐 연관되는 거니까 유로화는 약세 나오는 게 아마 자연스러울 거고, 그냥 저도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유로화가 약세가 되면 가뜩이나 비둘기라서 유로 약한데 이것까지 나오면서 아무튼 유로화가 더 약해지면 달러는 더 강해지지 않겠냐, 이 정도 생각 정도는 들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이런 복잡한 이슈들이 여기저기서 빵빵빵 터졌습니다. 뭐 그죠? 뭐 주말 동안에 하여튼 정말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 아무튼 이 다양한 악재들을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튼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건 제 생각엔 요거다라는 거. 월요일날 일단 한국 코스피는 요거 1, 2번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긴 할 겁니다. 1, 2번이 일단 그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악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것만 집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헝다고 뭐 비트코인이고 이런 건 솔직히 약간 좀 곁다리 악재라고 생각하고요. 요런 것들이 좀 진짜 중요한 악재라고 생각을 돼요. 그래서 아무튼간 그 얘네 같은 이런 악재들이 나와서 일단 코스피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일단 분위기는 안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아무튼 제가 이 영상 녹화하면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게, 분위기가 너무 뜨거워진 걸 좀 차분히 하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번 주에 이제 옵션 만기주예요. 여기 가만 보시면 달력을 살짝 보시면요, 목요일 날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고, 어쨌든 그죠? 이번 주는 옵션 만기주란 말입니다.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 만기주에는 기본적으로 옵션 프리미엄이 감소하고 시장의 난리 브루스가 조금 차분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통 그래요. 시장이 지난주에는 단 3거래일 동안 막 수십 포인트를 움직이고 이랬지만은 만기주에 일단 들어왔으니까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 정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난리 브루스는 이제 이번 주에는 힘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보는 게 좋긴 좋아요. 옵션의 대박은 있을 수 있지만 선물지수 대박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는 게 좋다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보시다시피 제가 일단 이렇게 악재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시장 분위기는 안 좋을 거예요. 그죠? 시장 분위기는 분명히 안 좋을 건데, 그러면은 뭐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일단 콜이 더럽게 비쌌죠. 콜이 뭐 지난주에 뭐 저점 대비 뭐 10배, 20배를 우습게 봤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뭐 물론 풋도 싸진 않아요. 풋도 그렇게 싼 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죽었지만 엄밀히 이 기간별로 해서 가격을 따져보면 만기주에 들어온 풋옵션들 치고도 풋도 지금 더럽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콜도 비싸고 풋도 비싼데 콜이 조금 더 비싼 거죠. 또 그리고 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개인들이 너무나 사랑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이번 주에 특히나 안 좋을 수 있는데, 그죠? 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악재 이런 것까지 같이 생각을 하면 최소한 어쨌든 이번 주에 콜은 일단 살아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야, 콜이 죽는다. 그러면은 이제 풋 대박이냐? 그렇게 바로 연결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 콜이 죽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가능성 두 개예요. 풋도 같이 죽을 수 있고 풋은 살아날 수도 있어요. 이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그리고 풋에서 초대박이 날 가능성도 하나 있는 거고, 참 세 가지 가능성 열어놔야겠죠. 일단 제가 봤을 때 그렇다고요. 일단 콜이 죽는다는 생각은 합리적일 것 같아요. 요거를 갖고 일단 접근하는 건 좋은데 풋이 어떤 모양을 보일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 만약에 여기서 이제 풋이 죽는다면은 그냥 그 옆으로 쭉쭉쭉 기는 거죠. 그냥 옆으로 기면서 양매도장 나오는 거고, 풋이 적당히 살아난다고 한다면은 적당히 이제 적당히 선물 차트에서 음봉들이 슬슬슬슬 튀어나오면서 위에서 어떤 저항들을 누적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꼴이 될 거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풋옵션이 급등을 해버려 갖고 지수가 폭락해 버린다면은
뭐겠습니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선물 400부터 해서 370까지 빠졌다가 390 정도까지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행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가능성 다 열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이제 뭐 긴축이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야 코스피 죽었다, 무조건 풋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거 두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양매도가 걸리면 재미가 없어지는 거고,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 두 가지가 그래도 좀 시나리오가 좀 높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거 두 가지가 그 중에서도 제가 바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거를 더 바라긴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뭐 꼭 이렇게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뭐 일단 저의 생각을 좀 일단 말씀을 드렸네요. 세 가지 가능성 있죠. 일단 콜은 죽는다라는 걸 일단 밑바닥에 깔고 간 거예요. 아마 콜은 더 살아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풋들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세 가지 가능성 정도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네요. 아무튼간 지금 이제 큰 이야기 하나만 좀 하고 마칠 건데요. 지금 아무튼 긴축 우려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들이 지금 콜록콜록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코스피 여러분들 6개월 동안 긴축 우려 때문에 빠졌습니다. 정확하게 6월달부터 디커플링 나왔고 6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FOMC 회의에서 점도표에서 금리 인상한다고 했거든요. 그때부터 디커플링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코스피가 왜 빠지냐라고 다양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딱 맞아떨어지는 설명이긴 해요. 긴축 우려라는 게 제일 맞긴 맞습니다. 긴축 우려 때문에 빠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무튼 우리가 생각을 해보긴 해야 돼요. 원래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정상이긴 해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원래 금리 인상이라는 건 주식시장 대세 상승의 제1조건입니다. 제1조건. 원래 전통적인 관점에선 주식시장은 미국 금리 인상기에 가장 많이 올라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가 뭡니까? 지금이 이제 금리 인상하기 직전 그런 타이밍이잖아요. 원래 지금 빠지는 게 맞아요. 원래 지금 빠지는 게 맞아. 미국 주식시장도 솔직히 뭐 지금 빠지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긴축 우려 때문에 빠진다면 지금쯤 이제 한번 흔들려 주는 게 맞긴 맞아요. 솔직히 이제 저는 이제 어떤 금융위기라고 생각해 갖고 와장창을 진짜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요. 근데 아무튼 요거는 이제 저의 투자 논리에 따른 저만의 어떤 시나리오인 거지 실제로 이렇게 갈지 안 갈지는 몰라요. 지금 빠지는 건 어쨌든 정상적으로 잘 빠지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갑자기 시장이 작년 3월 달처럼 막 투매가 나오고 어이없게 폭락을 해버리면은 다시 제가 말씀드린 전통적인 관점에서 대세 상승이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런 점들도 어쨌든 생각은 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폭락이 나오지 않고 계속 옆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금융위기로 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뭐 작년 3월처럼 막 갑자기 폭락이 쏟아져가고 한 번에 이 비싼 코스피가 그 비싼 나스닥이 한 번에 한 번에 엄청나게 빠져갖고 막 몇 토막이 나버린다. 그렇게 되면은 그죠? 그건 대세 상승의 지름길, 대세 상승의 준비 과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나중에 말씀드려도 되는데 마침 이야기하다가 생각이 나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해 안 가시면은 뭐 한번 그죠? 이해 안 가시면은 저한테 나중에 좀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은 이해 잘 안 되셔도 뭐 괜찮아요. 이건 아무튼 먼 미래에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요런 저런 이야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확실히 이게 좀 밤늦게 하니까 이게 차분하긴 차분한데 머릿속이 잘 안 돌아가네요. 이게 머리가 제가 완전 뼛속까지 한국인이라 이 낮에 뭘 하는 타입이라 갖고 밤 되니까 머리가 좀 굳네요. 웬만하면 저는 아침 저녁으로 빨리 녹화하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두서없는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서 마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 쉽니다. 내일 저녁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